지금부터는 이런 분석 이슈가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있었던 그 사설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사설은 첫 번째 이슈와 연결되는 건데, 지금 다 이러네. 어이구, 왜 이래 이거. 제가 제목을 저장을 할 때 저장을 잘못했나 봐요. PNG로 해야 되는데 PNG로 안 하고 JPG로 저장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 제목이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간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사설인데, 당정 만찬 흔든 의정 파국, 이제 국회 역할 주목한다 라는, 지금 의정 파국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큰지를 오늘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사설로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경향신문, 30일로 잡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정 만찬이 이틀 전인 28일 전격 연기됐다. 연기된 게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2026학년도 의대증원 유예안 대통령한테 건의했다가 요번에 연기됐다는 거죠. 의정 대치가 당정 갈등과 국정 혼선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뭐라고 했냐, 이 문제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이라면서 사회적 대화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본인이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한 2026년 증언안 조정 논의도 불과 일주일 전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토 가능 입장을 국회에서 밝힌 걸 감안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꼬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돌연 만찬을 취소해서 더 우려스럽다는 거죠. 전날 발표하고 하루 만에 특별한 사정도 없이 미루는 걸 정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27일 날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만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28일 날 취소해버렸으니까 황당하잖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2026 증언 유예에 대해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힘을 보탠 것은 주목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이 의제를 다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은 경각에 처한 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여야 정치권과 갈등보다 힘을 모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근데 그럴 리 없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도 오늘 정부한테 비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냐. 조선일보도. 정부는 의사증언 원칙 지키되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길. 국민의힘이 의료 파동을 풀기 위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언 보류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내년엔 신입생을 원래 수준인 3천여 명 뽑아 의대의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 내후년 신입생 수는 그때 다시 정하자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잘못된 거죠. 난 정말 놀랬어. 나는 이게 조선일보가 이 새끼들이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주장한 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조선일보 사설에는요, 한동훈이 주장한 게 내년도에 의대 증원 더 늘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 취소하고 2026학년도 거를 다시 하자는 걸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한동훈은 내년 거는요, 오케이, 정부 뜻대로 하자 그거야. 그리고 그 다음 연도 거를 지금 다시 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으면서 이제는 수도권 응급실도 진료 제한이 일상이 됐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수준으로 갈 것이다. 여기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간호사 실종을 주축으로 한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할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입장을 제가 기사를 안 봐갖고. 근데 파업하면 진짜 큰일이죠. 오늘 국민의힘의 제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고육책일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당면한 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원하고 있다. 정부가 무작정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공의 의대생들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 명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의대 증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지금 전공의들은 당장 내년도 거 취소하라 그러지만 그게 안 되면은 내년도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이거는 너희들 이해해 줘. 근데 그 다음 년도 거는 우리가 취소할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만들어 줘야 나올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지금.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같다. 인구 고령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다. 다만 한꺼번에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건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니네 생각이지. 우리 같은 정상인들이 볼 때, 그리고 심지어 조선일보가 볼 때도 2,000명 할 필요는 없잖아. 타협의 여지가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윤석열은요, 이 정부는요, 눈도 깜빡 안 해요. 타협의 여지가 없대요 지금. 이러니까 돌아버리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사가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기사가 그냥 한 번씩 나오는 것들 종합해 보잖아요. 지금 사람들 엄청 죽고 있어요.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구급차 타고 병원 갔더니 안 받아줘가지고 지금 계속 뺑뺑이 돌다가 실제로 지금 죽는 사람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다니까요. 막 나오고 있어요. 실제 젊은 사람들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평소 같았으면 살았을 거야. 근데 지금 응급실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있다니까요. 지금 구급차에서. 이게 내일이 아닐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농담이 아니고 저도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아프면 안 돼요. 지금 아프면 큰일 납니다. 추석 때 여행 가지 마세요. 그 집에 있어. 집에. 그 집에서 가족들하고 영화 보세요. 영화. 나가면 안 돼. 지금 코로나 걸리면 안 되고요. 지금 진짜 뭐 다치면 안 돼요. 지금 진짜로 위험하다니까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사람이 지금 죽고 있다니까요.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말이 돼?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문제가 없대. 급하지 않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황당합니다. 너무 끔찍해요. 끔찍해. 이런 끔찍한 일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진짜 너무 슬픕니다. 슬퍼.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는요, 굉장히 훈훈한 이슈죠. 오늘 국회에서 간호법, 또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구하라법을 비롯해가지고 28개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아주 기분 좋게 통과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본회의가 역대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좀 연출이 된 게 있습니다. 연출된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 보여드릴게요. 평소 같았으면은 평소에 그 유상범 같은 사람들 우원식 국회의장 인정을 안 했거든요. 엄청 싸우고 그랬어. 근데 오늘은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오늘 중요한 법안들이 몇 개가 통과됐는데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나오셨어요.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 아 그래 나 못 봤어.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예. 아주 신났어요, 오늘. 오늘 아주 여야가 웃으면서 싸우지도 않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싸우지도 않고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면서 농담도 하면서 오늘 그 뭡니까? 통과시켜야 될 법안들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리고 오늘 법안들도 아주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굉장히 오늘은 뭐 훈훈한 날이죠. 오늘 어떤 법들이 통과가 됐냐? 이 관련된 사설이에요. 한결에 간호법, 전자사기법 합의 처리, 남은 법안도 접점 찾아야.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그리고 전자사기 특별법,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에 통과시킨 거 이번에 처음이라는 거죠. 간호법은 사각지대에 있던 진료 지원 간호사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PA 간호사가 뭐냐면은 그 의사들 그 수술 집도라든가 그런 걸 돕는 건데 사실 이게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의료법 위반인데 실제로는 하고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간호사들이 불법인 거 알면서도 하고 나중에 문제 잡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간호사들한테 이런 거 시키려면은 법적으로 보장해라. 아예. 그거였거든요.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법 지정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하면서 이번에 통과된 거 잘한 겁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지난 국회 때 윤석열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전자사기 특별법 이것도 다 윤석열이 거부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통과시켰다고요. 그럼 물론 저도 이거 보면 좀 짜증이 나. 아니 오늘 통과시킬 거 지난번에 왜 거부한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오늘 방송을 보는데 오늘 방송에서 많은 패널들이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간호법 제정안 지난번에 반대해놓고 지금은 왜 그냥 한다고 해? 지금은 왜 빨리 하자고 해? 막 그러는데 너무 그럴 필요는 없지요. 지금 간호법 왜 얘네들이 찬성하는 겁니까? 의료 대란 문제 때문에 의사들의 사이가 안 좋고 이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간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정부가 아쉬워갖고 지금 이거 통과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아쉬워서라도 통과시키면 좋은 거죠. 응? 좋은 거지. 이거 가지고 야 너희들 지난번에 반대해놓고 갑자기 왜 통과시키려고 그래? 아쉬워서 그러는 거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이런 말은 바보 같은 말이에요. 진정성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통과시키는 바람에 이 새끼들이 반대했던 전자사기 특별법도 요번에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통과시킴으로써 그 피해자들 LH 공공임대에서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구하라법은요.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들 상속권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통과시킨 거. 이건 굉장히 유의미하다. 근데 사설 마지막에 보면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금투세, 상속세법 문제, 또 방송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이것들도 빨리 합의를 해라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런데 오늘 놀란 게 있어. 깜짝. 오늘 통과된 이 법안은 통과될 만한 법들이에요. 여야가 사실은 지금 뭐 여당이 아쉬운 것도 있고 하니까 간호법, 전자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그리고 나머지 또 28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어. 이거는 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될 만한 거였거든요. 그냥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저녁에 속보가 나왔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구체적으로 후속 기사가 없어. 근데 첩보가 뭐가 나왔냐? 여야가 방송법, 방송사법이죠. 이거는 대통령실이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법이거든요. 방송법, 또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이 세 가지를 9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물론 여야가 타협을 잘해가지고 통과됐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지. 특히 방송법 같은 거. 왜냐면 방송법은요, 엊그저께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진숙과 김태구가 박문진 이사 둘이서 결정한 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잘못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본원소송에서도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방통위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방송사법 요번에 합의했나? 그런 마음도 들어. 그런데 노란봉투법? 이건 왜 통과시켰지? 이거 진짜 하겠다는 건가? 난 막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표면적으로는 여야가 정말로 방송법,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을 합의해서 26일 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시킨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반길 일이죠. 매우 잘하고 반길 일이야. 근데 제가 염려는 뭐냐면 이게 아직도 한 달 남은 거잖아. 한 달. 그러면 이거를 인질 삼아가지고 여당이 야당한테 특검 얘기는 하지 마. 야 우리가 방송법까지 통과시킬 건데, 그리고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킬 건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까지 줬는데 특검은 좀 참아줘. 특검은 말하지 마. 이건 그냥 넘어가자. 지금 그러는 게 아닌가. 그리고 9월달이 이제 정기국회니까. 그리고 이제 곧 국정감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이게 좀 모르겠어요. 오늘 이거 보고 놀랬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선은 좋은 거예요. 하게 통화시켰다고 하게 좋은 건데, 문제는 근데 이거를 인질로, 이거를 빌미로 특검 얘기가 쏙 들어간다거나, 최상무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갑자기 그냥, 사실 요새 말이 안 나오죠, 별로. 조용해졌어. 최상무 특검 요새 기사 안 나오잖아요, 거의. 이러면 안 된다. 최상무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거 다 계속 이슈화 시켜야 된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냥 분위기 좋아졌으니까, 대통령실은 건드리지 맙시다. 저희 넘어갑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여간 오늘, 저녁인가? 갑자기 나온 속보였는데, 이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속보다. 근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고요. 오늘 또 네 번째 이슈는요. 한일 군수 지원 협정 밀신 추진 관련된 이슈인데 한겨레가 내놨습니다. 이게 골 때린 거예요. 아니 어저께 그 국방부 차관이 나와가지고 국방위 있지 않았습니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나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 조국 장관이 물어봤어요. 조국 장관이 한일 군수 지원 협정 체결 이거 동의하냐? 물어보니까 차관이 동의한다. 한일 간에 군수 지원 협정 필요하다. 갑자기 그래버렸거든요. 당당하게? 이거 엄청 황당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일 간에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군수 지원 협정 같은 거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일본은 전범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는 군사적인 사실은 무슨 협정이라든가 아니면 군사적인 무슨 이런 이 동맹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지금까지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여기 왔거든요. 근데 어저께 국방부 차관이 갑자기 한일 간에 군수 지원 협정 필요하다. 그래버린 거야. 군수 지원이라는 거는 탄약이라든가 연료라든가 수송, 의료 같은 거 전쟁 나면 도와주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유사시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일본이 도와주는 거고. 만약에 일본이 북한이나 중국과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전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하고는 절대 그런 거 안 해. 그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국방부 차관이 그거 필요하죠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이후에 또 돌아와갖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래 버리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그냥 이거 공식 입장 아닙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밀실에서 하고 있구나.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걸리는 거구나. 지금 밀실에서 너희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묻는 거죠. 한겨레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한일 양국이 필요할 때 탄약, 연료, 수송, 의료 서비스 주고받을 수 있는 군수 지원 협정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가 곧바로 말을 바꿨다는 거죠. 27일 날 어제 조국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한일 군수 지원 협정 체결하는 거 동의하냐 물어보니까 이 차관이 뭐라고 했냐. 현재 한미일 군사 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게 하고 우리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후에 와갖고 뭐라고 하냐? 죄송합니다. 정부 차원에선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정부 답변이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다. 한일 군수 지원 협정 체결은 북중의 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사 협력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일본이 수건으로 여기는 사업이다. 이거는 일본이 아쉬운 거예요. 일본이요. 이거는 일본이 미국 통해갖고 한국 우리하고 군사협력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엄청나게 지금 로비하고 압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차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미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사실상 삼각 군사 동맹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6월 말엔 중국을 겨냥한 정례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처음 실시했고 한 달 뒤엔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라는 협력 각서도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의 변화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뭔가 한미일 간에 또 한일 간에 뭔가를 군사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왜? 자꾸 말로는 아니래. 신원식도 그렇고 일본하고 뭐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 차관이 했던 말들 보면은 이게 밀실에서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드는 거죠. 하려면 당당히 해야지. 왜 몰래 해?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몰래 하지 말고. 그게 오늘 네 번째 이슈였고요. 오늘 다섯 번째 이슈는요.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체코 원전 수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진짜 골 때린 거죠. 골 때렸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 이럴 거다라고 이미 예상을 했거든요. 이번에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 수출 하는 건 아니고 원전 수출할 수 있는 우선 협상 당사자가 됐잖아요. 이거 가지고 막 난리였죠. 윤석열이 원전 외교가 성공했다. 아주 개 난리를 쳤습니다. 개 난리를. 그런데 이 원전 수출이 그냥 완전히 그냥 무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의 원전 기업 중에 그 웨스팅하우스라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체코에 수출하려고 하는 이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이 있거든요.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 정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 한수원이 무작정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것 때문에 이의 제기를 했어요. 문제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거 그냥 원전 수출 다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설. 중도 파기 위험 불거진 체코 원전 수출. 정부는 예상 못했나? 예상했겠습니까 이것들이? 근데 뭐 사실 못하면 바보지요 이게.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이 지식재산권 문제로 암초에 부딪혔다.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전력이 한수원을 두코바니 원전 2기 우선 협력 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체코 반독점 당국의 지재권 위반, 지재권이라는 건 지식재산권 위반, 또 미국 해수출 통제 규정 위반으로 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기술을 활용한 원전을 삼국에 판매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미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한수원이 이를 위반했다는 거죠. 위반했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어거지가 아니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 한수원이 불법적인 미국 기술 이용, 불법적으로 미국 기술을 이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데 펜실베니아주 1만 5천 개의 일자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막 엄포 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펜실베니아가 이번 미국 대선의 경합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펜실베니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법대로 하자는 데는 원전이 사양 사업이 되어가는 현실이 있다. 위험성, 경제성 등 이유로 에너지원에서 원전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다. 시장에 한정된 파일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어서 한치에 양보하기 어렵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윤석열은 뭐 원전 수출하겠다, 원전 시대다 그 헛소리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원전은 줄고 있어요. 원전 지는 나라들 많지 않아요. 지금 막 프랑스 얘기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원전 지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줄고 있고. 지금 제일 많은 게 태양광이죠. 원전 지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막 수출한다고 하는데 수출할 나라가 없다고요. 지금 여기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한테 시비 거는 이유가 가뜩이나 원전 시장이 작은데 이 작은 시장에서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면 체코 원전 가져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정된 파이. 그만큼 지금 원전 시장은 미래성이 없어요. 이번 사태는 예상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같은 거 보면은 이 선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체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IAEA 추가 의정서에서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병신. 원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적 재산권 상호 존중한다. 그런 말이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철저하게 웨스팅하우스의 입장을 반영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100% 우리가 장담하는 거는 윤석열이 작년 4월 달에 미국에 가갖고 이 원스터 선언할 때 이거 사인할 때 이 내용 알았겠습니까?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해했겠어? 말로는, 아니, 얼마나 지가 말로는 원전 외칩니까? 원전 외치는데 원전 수출을 아예 근본적으로 막아버리는 선언이었어. 근데 거기에 사인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수출하는 거 제가 반대하지만, 지는 원전 수출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막, 세일즈 해가지고. 근데, 그러려면 이런 거 사인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사인하고 온 다음에 무슨 원전 수출을 해. 아유. 황당하죠. 윤석열이 9월 달에, 다음 달에 체코 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한겨레는 체코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 먼저 가라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경제성이 하락하고 있고요. 또 지금 원전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지으려면요 공기 비용도 늘어나가지고 과연 체코 정부가 자금 조달 할 수 있겠냐 그 지금 위험도 있습니다. 정부는 24조 원 수출 쾌거, 100조 원 원유 수출 시장 진출이라고 불확실한 성과 홍보만 앞서하지 말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기 요금을 정상화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에 힘을 쏟아라라고 한겨레가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경향신문이. 이게 오늘 5번째 이슈였습니다. 6번째 사설은요.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시끄러운데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금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문제. 당국 뭐 하고 있냐 그 얘기죠. 초등학교까지 딥페이크. 당국 뭐 하고 자력 구제인가. 지금 초, 중, 고 지금 채팅방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그 학생들 사진만 주면은 그 사진을 가지고 이 뭡니까 그 음란 영상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딥페이크로. 지인을 대상으로 합성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같은 사회관계 서비스에 통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SNS 등에서 내려받은 얼굴 사진에 음란물의 나치 사진 등을 합성해 성범죄물로 만들어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하고 있대요. 학교나 지역을 중심으로 모인 참가자들이 서로 같이 아는 지인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야,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역 군인들이 여성 동료 군인 사진을 합성해갖고 공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범죄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나랑 친해,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여긴 사람들이 그 사람 사진을 보내가지고 음란물하고 합성한 다음에 이거 공유해갖고 서로 막 낄낄거리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정말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정부와 수사당국의 대응은 굼뜨기만 하다. 지금껏 텔레그램 서버가 9개에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핑계만 대며 미적대해 왔는데 실제로 피해자들은 잡아내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잡아내고 있어. 그럼 정부는 뭐 한 거냐고. 이번에도 공포감에 휩싸인 이용자들이 지금 자력 구제에 나서고 있대요. 경찰들은 텔레그램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고 있고 자기 사진 갖고 음란물 만들어져 가지고 그 피해자들이 나서 가지고 지금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피의자 색출에 나서고 사적 응징에 나서는 거 이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하는 거죠. 어제 윤석열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강력 대응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심각성을 인식했다니 다행이다. 법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더라도 고의로 유포할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처벌은 없대요.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 영상을 만들어 음란물로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건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선. 그래서 이 법 강화라는 거죠. 강화하고 그리고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의무화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빠른 속도로 무한 확대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필수다. 그래서 지금 이 딥페이크 문제는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별이 거의 안 되잖아. 만약에 딥페이크 만들더라도 이게 누가 봐도 이건 거짓말이야 하면은 그래도 좀 덜한데 딱 봤는데 이제 진짜야?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이 피해는 지금 피해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지. 근데 앞으로 기술이 너무 정교해지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계속 지금 사설이 나오고 있다. 이게 6번째 이슈였고요. 7번째 이슈는요. 한국일보 이야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한미 그 분담금 지금 협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빨리
한미 분담금 문제에 매듭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 혹시라도 트럼프가 되면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날 수 있어. 그래서 트럼프가, 저는 지금 뭐 해리스가 유리하지만 트럼프건 해리스건 다음 정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요번에 미국과 방위비 부담금 지금 매듭 져라, 그 얘기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1년도에 그 체결한 11차 협정이 내년으로 끝나는 거죠. 이건 문재인 정부 딴 겁니다. 이때도 트럼프가 4배 올려줘 난리 쳤는데, 참 이상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올리긴 올렸지만 이게 심하게 안 올렸어. 저는 이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생각해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올리긴 했지만 트럼프가 했던 이 미치광이 전법에 따지면요, 사실은 더 올릴 수도 있었거든. 근데 나름대로 선방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1조가 넘어요. 1조 1000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지. 지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11월 미국 대선 상황을 감안하면 예측 불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매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의 압박이 노골적이죠. 트럼프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한국이 우리를 뜯어먹고 있다. 정작 그들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져주고 있는데, 또 한국으로부터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50억 달러 받아내지 못한 게 후회된다. 지가 2011년도에 합의한 내용 너무 우리가 양보했어. 그때 우리가 50억 달러, 지금보다 4배, 4조 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아쉬워. 지금 그러고 있어요, 트럼프. 참나. 대박이야. 2021년도에 1조 1,800억. 이것도요, 여러분, 무려 14% 올린 거예요. 트럼프가 엄청 올려놨어요. 이것도 사실은요. 트럼프는 재임 시절 덜컥 주장한 50억 달러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으면서 그냥 안 할 거면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그러면서 그 지렛대로 썼거든요. 고난을 집권할 경우 한미 관계나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공산이 다분하다. 윤석열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협상 똑바로 할까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뭐 국제적인 호구 아닙니까? 호구. 지금 미국이 지금 얼마나 노리고 있겠어. 지금 윤석열 정부 일본한테 쪽쪽 빨리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진짜 거덜낼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관련해서 지금 다 빼먹고 있는데 트럼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거예요. 얼마나 털어먹겠어. 근데 윤석열이가,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냐고요. 외교력이 있냐고. 무슨 외교력이 있어. 다 주는 거지. 걱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 12차 협정, 한미가 속도감 있게 빨리 하라는 거죠. 방위비 분담금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는 거야, 한국, 일본은. 그래서 3분의 1 정도에서 해야지, 트럼프 오면 끝장나니까 빨리빨리 하라 그러는데, 전 장담하는데요. 협정 요번에 해도 만약에 트럼프가 11월에 당선되죠? 그러면은 제가 예언합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협상, 재협상에 다시 그럴 새끼예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러고도.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요번에 자기 집권 앞서갖고 이렇게 조속으로 만약 했다고 여기면은 트럼프는 분명히 한국 마음에 안 들어 재협상에, 그럴 인간들입니다. 왜? 트럼프는 약속이라든가 뭐 그런 것,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 안 되는 게 우리로서는 뭐 최선이죠. 하여간 그래도 이 방위비 협상은 빨리 하는 게 좋다. 일리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오늘 7번째 사설력 이슈였고요. 8번째입니다. 8번째는 동아일보가 쓴 사설이에요. 동아일보가. 윤석열
그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지금 막 수천 명, 이 수천 명에 대해서 지금 통신조회했다 이런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동아일보가 그 내용을 썼는데 3,176명 이렇게 지금 무작위로 통신조회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앞으로 검찰들 통신조회 하려면은 법원으로부터 영장 받고 해라. 그게 동아일보 오는 사설이에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 가지고 최소 3,116명에 대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통신 이용자 정보 수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황정화 의원이 통신 3사를 통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근데 만약에 알뜰폼까지 포함시키면 4,000명 육박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그 신학림 씨하고 그리고 김만배가 서로 대화했던 내용 그게 뭐냐면 사실은 딴 게 아니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사건 그거거든요. 그 기사와 관련해가지고 그게 윤석열 명예훼손했다 해갖고 이거 갖고 지금 검찰이 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마구잡이로. 근데 기소는 겨우 4명 했어요. 김만배, 신학님, 뉴스타파 기자 4명 겨우. 그러니까 이거는 동아일보가 봐도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겨우 4명 기소하는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통신정보로 3,000명을 조사하냐. 명예훼손 수사를 핑계로 야당 의원과 언론인은 물론이고 이들과 연락한 지인들의 통신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흩은 거 아니냐. 이게 맞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통신정보, 통신 이용자 정보 같은 경우는 법원에 영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영장이 필요가 없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대부분 지금 기자들을 털었거든요. 기자들. 그럼 뭐가 나옵니까? 기자들이 평소에 누구하고 통화하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한테 정보 내부 그런 정보자라든가 정보 준 사람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이용할지 어떻게 알아? 이걸 가지고 여기 이 수사 끝난 다음에 파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알기로 검찰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별건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지. 수사 과정에서 특정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파악할 때 필요한 통신 이용자 정보는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법원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밀한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평소 누구와 통화하는지 나타난다. 검찰이 이를 단추 삼아 정치인의 뒤를 캐거나 언론인에게 전공을 제공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전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 그래서 통신정보 수집도 앞으로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동아일보 사설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굉장히 일리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8번째 이슈였고요. 동아일보가 사설 하나 더 오늘 내놨는데요. 뭐냐면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대한체육회가 19세기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문제가 많아. 안세영 후보가 이번에 폭로하면서 이슈가 됐는데 대한체육협회 이 인사 새끼들이 다 노인네들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 옛날 같았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거 뭡니까? 아니 왜 배드민턴부터 시작해갖고 각 선수들이 자기들한테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시킨다는 거예요? 해병대 훈련 시키더라. 해병대 훈련. 해병대 훈련을 왜 시켜? 그리고 안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국가대표였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7년간 선배들
빨래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요새 군대에서도 안 시켜요. 군대에서도. 웃기는 거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요새 군대에서도 이런 거 안 시켜요. 요새가 아니고 제가 있을 때 2000년도 제가 1999년도에 군대 갔는데 그때도 뭡니까 그 고참들이 자기들 빨래 저 같은 경우는 안 시켰어요. 각자 해서 각자. 군대도 20년 전에. 그런데 어떻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씨발 자기 빨래를 막내한테 시켜요. 이런 야만적인 게 어딨어. 근데 체육협회는 그거를 너무 당연한 걸로 여기서 당연한 걸로. 그래서 오늘은 여당과 야당이 지난 26일 날 여당과 야당이 다 이 체육협회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안세훈 선수가 제기한 불합리한 관습을 놓고 국회 문광희가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한 목소리로 체육회를 질타했다. 여당 의원도 뭐라고 했냐면 스포츠 단체들이 시대 변화를 잊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고, 야당 의원도 한국체육계가 19세기 관행에 머물러 있고 선수들만 21세기에 와 있다. 딱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 선수가 폭로한 걸 계기로 체육계의 구시대적인 병폐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종목별 체계적 훈련을 요구하는 선수들에게 대한체육회는 해병대 캠프 참가를 독려했대요. 나 진짜 이게 제일 웃겨. 장난하고 있어? 야, 헝그리 정신 그거야? 헝그리 정신 중요하고, 야 정신력이 중요한 거야. 해병대 뭐 그거야? 참나. 종목별 체계적인 훈련을 요구하는데 너희들은 싸가지가 없구나. 야 정신력이 중요해. 야 해병대 해병대 캠프를 왜 가요? 웃겨 죽겠어. 선수 부상 관리 미흡, 대회 출전 강요, 선수들의 불공정 계약, 협회의 갑질과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안세훈 선수는 중3 때부터 7년간 선수들 방송소와 빨래를 도맡아 했다는 거죠. 대박이에요. 체육 행정이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체육계 내부의 정치화를 원인으로 뽑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체육 단체장 할 때 그 경선제가 도입된 이후로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는 구축은 뒷전이고 지연, 학연 따져가면서 선거에만 열을 올리고 체육회를 사유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육회를 사유화했기 때문에 항상 뭐 하는 겁니까? 해외 여행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지들끼리 비즈니스 타면서. 정말 황당하죠. 유인춘 장관은 체육회가 어떻게 괴물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체육회 말만 나오면 많은 기관, 종교단체 여기저기서 건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체부 예산 중에서 체육회에 들어가는 돈만 얼마냐? 4,200억이래. 4,200억. 전체 체육 예산 중에 25%가 체육회에 들어가는데 감사는 없다고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는 체육회 투명 행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체육계의 선진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설을 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인지는 몰랐죠. 안세훈 선수가 큰 폭로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세훈 선수도 좀 겁을 안 먹을 수가 없죠. 이게 좀 겁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간 안세훈 선수의 폭로로 지금 체육계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이 정신 상태가 지금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 이번 기회에 이걸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9번째 이슈였고요. 오늘 마지막 이슈는 조선일보의 이슈인데요. 군대 이슈예요. 군대 이슈.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사설이에요. 일리도 있지만 이거를 굉장히 오해하면 안 되는 사설입니다. 뭐냐면 병장과 하사 월급이 역전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하사들이, 초간부들이 그만두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군대가 유지가 되겠냐, 그 말이거든요. 사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선 어떤 내용인지. 내년도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선대요. 야, 대박. 제가 군대 있을 때 병장 월급이 2만 6천 원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있을 때 26,000원. 근데 이제는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라는 거지. 야, 이 정도 되면은 군대에 가는 거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만약에 진짜로 지금은 난 너무 놀라워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꼰대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월급을 2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면 군대 2년 가는 게 난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돈을 주니까. 근데 우리 때는 월급이 병장이 25,000원이었다니까. 25,000원이요? 진짜 억울하지. 근데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주는 게 뭐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죠. 20대 청년들이 지금 사실은 뭐랄까,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중단하고 군대를 가는데 월급 주는 거 이건 찬성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조선일보가 뭘 지적하는 거냐? 내년 하사 1호봉 기본급이 193만 원이래요. 각종 수당을 합한 실업급여와도 큰 차이가 나고, 그래서 지금 군 내부에서는 병장과 하사 월급이 역전되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이 나온다는 거죠. 올해 하사 월급은 각종 수당을 합쳐도 252만 원. 그런데 이것저것 공제 빼고 나면 200만 원 초반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영해 거주 간부는 영내 제공 식사비까지 매달 20만 원가량 따로 내기 때문에 사병은 세금도 없고, 더군다나 돈 나가는 게 없으니까 이 돈이 다 실제로 본인들이 수령한다는 거지. 국방부는 내년 하사 월급이 273만 원으로 올라 병장과 하사의 월급 역전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초 간부들은 하사 월급은 3% 인상되는데 병장 월급은 24%나 인상이 된다. 그래갖고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하사 월급 3% 오르는데 3% 오르기 때문에 더 오르달라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이거를 병사 월급과 비교하는 건 나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병장 월급 24% 오르는 이유는 왜냐면 그 전에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많이 오르는 건데 뭘 이걸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난 지금 초간부들의 이런 처우를 개선해달라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병사들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병사들이 우리 때처럼 2만 원, 3만 원 받고 군생활 하라는 거야, 계속? 이걸 왜 비교를 합니까? 병사들에 대한 처우는 처우대로 좋아지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초간부들 처우는 초간부들 처우대로 지금 좋아지게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이 두 개를 막 엮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초간부들 처우가 안 좋으니까 사병들 월급 다시 옛날로 원위치 시키면은 만족스럽다는 거야 지금? 이게 본인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어요? 본인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처우가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병사들 처우를 나쁘게 하라는 거야? 나쁘게 해줘야지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겁니까? 이런 식의 인식이 저질스러운 인식이에요. 서로 그냥 가난해지자는 거야. 이게 뭐야? 근데 이것 때문에 초급간부들의 군 이탈 현상이 심각하대요. 경력 5년 이상 장교, 부사관 9,500명이 지난해 군을 떠났고 2015년 4.8대 1이었던 ROTC 지원율이 작년에는 1.8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무 복무 기간은 긴데 월급 차이가 없으니 누가 초급 간부 하겠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지금 장교 하겠다는 사람들이 단순히 월급만 갖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장교 생활하고 사병 생활이 똑같아요? 월급 문제도 월급 문제지만 장교가 임기가 길어요? 근데 긴 거만큼 대우 받잖아요. 대우 받아요. 장교들이 2등병, 1병 생활을 알아? 웃긴 새끼들이에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단순히 이게 월급 차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ROTC 가는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월급만 많이 주는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에서의 대우가 달라요. 지들이 2등병, 1병 생활을 아냐고.
초급 간부는 군의 중추이자 핵심이다. 병사 월급 200만 원대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숫자의 십자가 있는 아니다. 이제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자질을 높이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아니 이건 맞는 말인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사설 보고 웃긴 게 뭐냐면 초급 간부 처우 개선하자. 이건 오케이. 좋다 이거야. 월급을 올리건 아니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월급은 똑같은데 지금 당내에서 영내에서 밥 먹는 거 돈 내니까 뭐 그런 문제 갖고 불만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거 해결해 주던가. 하여튼 초급 간부 처우 문제 해결해 주는 건 오케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를 병사 월급 오르는 문제와 연동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초급 간부들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병사들 월급 깎아. 지금 병사들 문제, 처우 문제 하면서 막 월급 200씩 주는데 그러면 안 되고 옛날같이 그냥 만 원, 2만 원만 줘. 뭐 그러자는 거야?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니 병사들은 이 인력은 이 병력은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기가 2년 동안 사실은 끌려와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건데 그 병력들이 갖고 있는 이런 2년 동안의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정부에서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돈 주는 게 뭐가 문제야. 월급 주는 게. 난 그래서 병사들 월급 200만 원 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지 남성들이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박탈감을 안 느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군대 갔다 오면 그래도 목돈도 모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학비도 벌 수 있고 더 올려야지. 근데 그걸 가지고 하사관 소익 월급과 비슷한데 기분 나빠. 기분 나빠서 나 이거 짜증나. 이게 뭡니까? 그냥 초급 간부 처우 개선하려면 그 문제만 이야기하라고. 이거를 그냥 유치하게 병사들과 연계해가지고 병사들 월급 좀 낮춰야겠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같이 잘 돼야지. 같이 잘 돼야지.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사설은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유치한 사설이에요. 이게 오히려 병사와 장교를 막 싸움 붙이는 사설이지 이게 뭐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물이 이슈 하나와 오늘 사설들 9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느티나무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우리님, 또 섬자연이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그 교육하고 있습니다. 21기 교육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마지막이고요. 9월 달에도 유튜브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만들고 그리고 편집, 촬영, 올리는 거 나만의 유튜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7184-4514 전화 주셔가지고 같이 유튜브 공부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편집 과정 따로 있습니다. 수요일날 마찬가지로 010-7184-4514로 연락 주셔가지고 같이 영상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되게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물이가 아직 월세를 못 냈습니다. 요새 힘들어가지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세 특기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312 분들께서 한 123명만 만 원씩 보내주시면 사물이 월세 단수맥을 냅니다. 한 반 정도 채워졌는데 지금 사물이 월세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